안녕하세요. 6번째 시간이죠. 예습 복습 잘 돼 가시나요? 예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꼭 배우신 내용 복습하는 것. 근데 복습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그걸 잘 지키시면 아마 이번 10월 올해 말에는 꼭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손에 쥐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으로 부동산 시장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떤 것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부동산 시장을 알아볼 수 있다. 특성이 어떤 것이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 우리가 경제론 배웠죠? 경제론. 그 경제론이 그 법칙들이 성립하는 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런 법칙들이 어떻게 틀어지는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제일 먼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기본적으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는 시장이 된다. 일물일가의 법칙. 완전 경쟁 시장 하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 이게 시장이라고 했죠? 어떤 시장? A 상품의 시장이다. A 상품의 시장. A 상품의 시장은 세로축에 가격, 가로축에 수량.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을 놓고 이 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 가격을 형성하고 균형 거래량을 형성한다. 그래서 이 균형점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조합이다. 그래서 이 균형점이 우리 블랙홀 같이 일로 다 수렴하죠. 수렴한다. 여기서 벗어나면 뭐 가격 조정이든 수량 조정이든 일어나서 이쪽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여기서 빠졌다고 했죠. 어떤 것? 이 시장에서는 가격과 수요량이 있는데 단 이 수요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모든 조건들은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이거 중요한 거. 그런데 이제 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들을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면 이 조건 이게 A 상품의 시장이죠. A 상품의 시장. 그런데 이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 수요자, 공급자는 모두 이렇게 다수이어야 한다라는 조건. 다수. 수요자, 공급자는 모두 다수이어야 한다. 만약에 수요자가 한 명이고 공급자가 다수라든지 공급자가 한 명이고 수요자가 다수라면 우리 일물일가의 법칙 성립하지 않겠죠?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않는다. 얘네 둘은 다수여야 한다. 얘가 한 명이고 얘가 다수면 얘가 가격을 정하겠죠? 수요자가 가격을 정한다. 가장 낮게 나한테 가격을 제시하는 녀석 걔한테만 사겠어. 그럼 되죠? 안 그러면 이쁜 녀석한테만. 안 그러면 친척들 아니면 자기하고 특수관계 있는 사람, 친한 사람들한테만 공급을 막 이렇게 맡겨버리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반대로 공급자가 한두 명이고 한 명이거나 두 명이거나 수요자가 다수인 시장. 이 시장도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다. 얘가 가격을 정할 수 있겠죠? 공급자가 가격을 정할 수 있다. 그런 시장이 현 시절에 존재하는데 얘네는 과점 시장이라고 한다. 과점 시장. 몇 명이서 공급하는 시장.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도 과점 시장이죠. 뭐 LG, 삼성,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스마트폰은 그 두 개에서 대부분 공급을 할 테니까. 그리고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외국 시장이 있는데 걔네들도 공급하는데 몇 명 안 되죠. 걔네들이 담합해서 그 가격을 스마트폰 가격을 올려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시장. 그러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도 않고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부르지도 않는다. 또 이제 상품 측면에서 봤을 때 상품 A라는 상품은 동질적이어야 한다는 게 기본이다. 여기서 동질적이라는 말은 동일한 상품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동일한 품질, 이게 성립해야 되는 시장. 그래서 A라는 상품은 동질적이다. 동일한 상품, 동일한 품질. 그러면 서로 맞바꿔도 되겠죠. 맞바꿔도 효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 맞바꿀 수 있는 시장. 그래서 A라는 상품은 동질적이어야 한다. 또 하나의 조건. 세 번째 조건은 수요자, 공급자가 이 시장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즉 진출입이 모두 자유로워야 한다. 이 진출입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시장에 장벽이 없어야 된다는 거. 이게 또 조건으로 따라온다. 우리 부동산 그 중개업 시장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진출입이 자유롭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 진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시험으로 딱 막아야 된다. 공급하려면 시험을 보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지만 된다. 아주 어려운 시험 통과해야 되죠. 우리 진출입이 어려운 시장이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 시장도.
그래서 진출입이 자유로운 시장만이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고 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라는 거. 또 정보 측면에 봤을 때 정보는 완전 정보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또 따라온다. 완전 정보가 무엇이냐면 일단 이 정보가 무엇이냐 한번 보시면 이 정보는 어떤 정보겠습니까? 무작위적 정보. 이 시장에서 A라는 상품, 이 시장에서 정보는 A라는 상품의 수요량과 공급량을 영향을 끼쳐서 즉 수요와 공급, 수요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공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이런 정보. 이런 정보 무엇이죠?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요것에 관한 정보가 뜨겠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움직여서 가격도 같이 막 변하게 되겠죠. 이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정보. 이 A 상품과 관련된 수요와 공급 관련된 이 정보들이 딱 떴을 때 완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라는 건 그 정보가 떴을 때, 정보가 딱 알려졌을 때, 세상에 나왔을 때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다 그 정보를 즉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 또 다 모든 사람이 다 즉시 충분하게 다 알려져야 된다. 또 이 정보의 가격은 없어야 된다라는 거. 어떤 돈 많은 사람만이 이 정보를 독점할 수 있다든지 사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는 완전 정보, 즉 나오자마자 수요자 공급자에게 모두 알려지고 즉시 알려지고 충분히 알려지고 돈도 필요 없다. 이 정보, 이게 완전 정보다. 이게 이 정보 측면에서 모든 게 갖춰졌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정리.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4가지. 첫 번째, 수요자, 공급자 모두 다 수요해야 된다라는 거. 또 상품은 동질적이어야 된다. 동일한 상품, 동일한 품질.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환이 가능한. 또 세 번째, 시장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진출입이 모두 자유로워야 된다. 다른 말로 장벽이 없어야 된다. 또 네 번째, 정보는 완전 정보여야 된다. 어떤 정보? 이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 이 정보는 시장에 나왔을 때 수요자 공급자에게 모두 알려지고 충분히 알려지고 즉시 알려지고 또 가격도 없어야 된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고 그것을 그런 완전 경쟁 시장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은 이 완전 경쟁 시장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런데 이 특성은 어떤 시장과 비교해서 이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완전 경쟁 시장을 살펴본 거죠. 그럼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왜 부동산이겠습니까? 부동산은 왜 부동산이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동산이다. 그런데 움직이지 못하는 부동성 때문에 파생되는 거 있죠? 우리 부동산 시장은 국지화, 지역화한다라고 우리 벌써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은 고도로 시장이 국지화되고 지역화돼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균질적인 가격이 형성이 어렵다.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가격이 형성시키기 어렵다. 지역적으로 각각의 시장이 그 지역의 시장이 활성화되면 거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뛰겠죠. 다른 지역에는 활성화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깔아앉아 있겠다. 그래서 지역화, 국지화된 시장이 따로따로 논다. 그래서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어렵다라는 거. 또 일물일가의 법칙이 당연히 성립하지 않겠죠. 어떤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삼성이 어떤 아파트 짓죠. 그 아파트, 삼성이 아파트를 짓는데 그 아파트가 평수도 똑같고 뭐 모든 설계도 똑같고 다 똑같아. 거기 있는 모든 수도꼭지까지 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짓느냐, 강원도에 짓느냐, 제주도에 짓느냐, 이것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시장이 국지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지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당연히 성립하기 쉽지가 않다. 어렵다.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또 부동산의 특성, 개별성 있죠. 다 다르다. 개별성. 땅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그 집이나 아니면 아파트나 모든 게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똑같이 지었다 하더라도 층수가 다르고 동수가 다 다르고 그런 것에 따라서 일조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 그래서 개별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겠죠. 표준화가 어렵게 모두 다 다르니까 표준화가 어렵고 시장을 또 하나의 시장으로 조직화해내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실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개별성, 모두가 다 다르다. 그런 개별성 때문에 서로 대체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냥 이거 바꿀래? 이렇게 하면 다 다르니까
바꿀 수 없겠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동일한 상품, 동일한 품질, 모든 게 다 같으니까 서로 바꿔도 효용엔 문제가 없겠죠. 자기의 그 쓸모엔.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이 있어서 대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 또 정보 측면에서 우리 거래 정보 측면에서 우리 세금 무서워라도 거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부동산 정보는 가급적이면 그 정보가 이렇게 모두 노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정보의 비공개성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는 어떤 특정 부동산에 그 어떤 부동산인지 그것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런 정보들 모든 걸 얻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래서 정보 습득 비용을 굉장히 높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과 다르죠.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측면에서 완전 정보다. 라는 거. 그리고 공급이 단기적이다. 공급이 단기 공급은 모두 고정적인 것이라는 게 굉장히 특징이다. 그래서 시장이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 일어나기가 굉장히 쉽죠.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이 불균형이 일어나기가 쉽다. 또한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왜? 공급 곡선이 굉장히 비탄력적이니까 우리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막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겠죠. 수요가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에 가깝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에 가깝고 수요가 조금만 변해도 가격이 그것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들쑥날쑥 할 테니까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실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이 부동산 특성은 이런 완전 경쟁 시장과 비교해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을 부동산 시장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지문이 틀렸습니다. 이건 틀렸다.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린 완전 경쟁 시장 이론을 부동산 시장에 적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 경제론 우리 많은 것들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 배웠겠죠.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게 답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특성이 있는데 다음 부동산 시장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 살펴본 다음에 다음 내용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부동산 시장은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 기능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보다는 출제 빈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쭉 살펴보시고 염두에 두시고 그냥 꼭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 부동산 시장은 소유권과 공간,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자체보다는 공간을 소유하려고 공간에 대한 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공간에 대한 필요, 삶에 있어서 공간의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 소유권과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들. 요 정도만 잘 눈여겨보시고 나머지들은 그런 것이 있구나 정도로만 잘 이해해 두시면 문제 풀 때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또 교환 기능 당연히 있겠죠. 교환 기능,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교환한다든지 부동산과 다른 여러 가지 상품들이 교환되겠죠. 가격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교환이 되겠다. 교환 기능이 있고 가격 창조 기능이 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 가격이 창조되겠죠.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일반 시장 같은 경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수요자가 낼 수 있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가격 그 중간 어디에서 서로 협상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겠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격 창조 기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 정보 제공 기능 우리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려면 서로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것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양과 질을 조절하는 기능.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상품이 어떤 양만큼 거래될 수 있게끔 하는지 또 그 상품의 질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많아짐에 따라서 어떤 상품이 더 인기가 있으면 수요가 늘고 가격이 뛰겠죠. 그럼 그것에 대한 양이 늘고 또 어떤 것이 질이 좋아지면 또 그 상품을 더 많이 수요할 테니까 가격이 높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이 높아지고 또 그것들이 공급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시장의 기능들을 하게 된다. 그런 기능 측면에 있어 볼 때 어떤 부동산의 양을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지 또 그 부동산의 질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들을 모두 부동산 시장에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있다. 그리고 자원의 배분 기능이 있다 정도. 소유권과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들이 있다. 이거 유심히 보시고
이런 것들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것들이 훨씬 빈도가 높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봤으니까 포인트 체크 OX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체크 OX 문제 1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OX 1번은 O죠. 맞는 내용입니다. 부동산은 부동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국지화 지역화된다. 그래서 그 국지적 시장이 각각 가격이 형성할 테니까 동질적인 아파트라도 그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죠. 그러한 설명 1번은 맞는 내용. 2번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 의해 표준화가 어려워 일반 재화에 비해 대체 가능성이 높다. OX 2번은 틀렸죠. X다 X. 이게 개별성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낮은 거죠. 높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동산 상품별 시장 조직화가 가능하다. OX 3번도 X죠. 개별성 때문에 시장 조직화가 어렵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어렵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은 X. 4번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가능성이 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OX 4번은 O죠. 부동산은 고가성을 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따질 때 의사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돈,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금 조달 가능성이 시장 참여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 설명 맞는 내용이죠. 오다. 5번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OX 5번은 맞는 설명이죠. 오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 곡선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수직선에 가깝다라고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내용. 6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OX 6번은 맞는 내용이죠. 5다 5 부동산의 기능. 그래서 소유권과 공간을 할당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실 내용. 그럼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효율적이라는 게 뭐가 효율적이라는 얘기겠습니까? 뭐가 효율적? 여기 보시면 정보가 효율적이다. 정보가 효율적이라는 말은 그 정보가 나왔을 때 얼마나 빨리 시장의 가치에 반영되는지.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보는 완전 정보라고 했죠. 완전 정보. 그 나오자마자 시장에 곧바로 시장에 반영된다라는 건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즉시 알려지고 충분히 알려지고 또 비용도 없어야 되는 이 조건이 완전 경쟁 시장의 정보 조건이었죠. 근데 이제 그것에 관한 것이다. 정보가 얼마나 시장 가치에 빠르게 반영되는지,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 효율적 시장 이론이다. 효율적 시장 이론 하면 정보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럼 정보는 크게 나눠서 어떻게 나누길 수 있겠죠? 지금 시점에서 정보가 딱 있다. 그럼 과거에 벌써 나왔던 정보, 또 지금 나온 정보, 현재 정보, 또 아직 안 나온 미래 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로 나눈 게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린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나눈다. 세 가지로 정보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니까 시장도 그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다. 세 개로 그거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제 약성 효율적 시장 어떻게 되냐면 약성 효율적 시장은 제일 약하니까 과거 정보만 반영돼 있겠죠. 마찬가지로 과거 정보만 반영돼 있다. 과거 정보만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과거 정보만. 그래서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는 시장 가치에 반영돼 있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재 정보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시장 만약에 이제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현재 정보 아니면 내부 정보 미래 정보는 우리가 점치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그래서 미래 정보는 내부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부 정보 내부자만 알 수 있는 내부 정보. 그래서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를 딱 갖고 있다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 시장 안에서는
아직 시장 가치에 반영돼 있지 않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그 시장에 가서 그 시장 가치가 그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기 전에 그 물건을 딱 샀다가 그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면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겠죠. 그때 사거나 팔거나 해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 정보에 의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 말.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성 효율적 시장은 내가 만약에 현재 정보나 미래 정보를 갖고만 있다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이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보다 좀 나으니까 과거 정보는 모두 반영돼 있을 테고, 그럼 현재 정보도 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 이걸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에 벌써 지금 현재 시점 봤을 때 과거에 벌써 발표되어 있는 그 정보가 시장 가치, 가격에 전부 반영되어 있고 현재 나온 정보도 즉시 반영되는 시장을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인터넷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그 정보를 딱 입수했어. 현재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야. 그걸 가지고 시장에 가서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시장에 갔는데 그 정보는 벌써 시장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반영되어 있다면 그 정보는 쓸모가 없겠죠. 가치로서 나한테 돈을 가져다 주지를 못할 것이다. 그런 시장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그런데 미래 정보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죠. 미래에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정보는 쓸모가 없어. 벌써 내가 알과 동시에 다른 사람도 알아. 그래서 그게 벌써 시장 가치에 반영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로는 내가 돈을 벌 수 없겠죠. 즉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근데 내부 정보나 미래 정보나 내부 정보를 알고 있다면, 만약에 내가 삼성의 특수 관계자인데 삼성에서 무슨 특수한 기술을 딱 개발을 했어. 그런데 아직 시장 반영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빨리 가서 삼성 주식을 딱 사고 그 시장 가치, 그게 발표돼서 시장 가치에 반영되면 그때 팔면 돈을 벌겠죠. 돈을 벌겠다. 만약에 어떤 땅이 개발될 것이다, 어떤 특정한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어떤 그 사람과 무슨 거래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알게 됐어. 그래서 그 땅을 먼저 사두고 나중에 개발이 되면 그 땅을 그 개발 이익을 얻는 거, 그 초과 이윤이겠죠. 내부 정보나 미래 정보나 이런 거 얻을 수 있는 시장, 이걸 초과 이윤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미래 정보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시장.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시장이겠죠. 중강성 효율적 시장. 현실적으로는 강성이나 약성이나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나오게 된다. 그럼 이제 가장 진짜 강한 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은 정보 측면에 봤을 때 과거 정보,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그것들은 우습죠. 과거 정보 반영되는 거 우습다. 현재 정보 반영되는 거 우습다. 왜? 여기는 미래 정보까지 다 반영되는 시장이니까 도저히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미래가 또 다 예측해서 내 미래 정보, 또 내부 정보까지도 모두 시장이 벌써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야. 벌써 완전히 강한 시장이겠죠. 이런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 반영돼 있으니까 어떠한 정보로도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서도 초과 이윤, 벌써 내가 그 정보를 알았다. 그럼 남들 다 아는 시장이야. 벌써 이 시장은. 그래서 그 정보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 얻을 수 없는 시장, 그 시장.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에서 정보 측면은 완전 정보라고 했죠. 이렇듯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완전 정보라고 하는 건 이 강성 효율적 시장, 요거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적 측면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과 강성 효율적 시장이 동일하다라는 거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초과 이윤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 정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다. 기술적 분석은 과거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 자료를 통해서 과거 자료를 가지고 어떤 과거 자료들 보면 추세로 쭉 지금 가격이 쭉 오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이런 정보들, 과거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다. 기술적 분석.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과거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약성이든 중강성이든 강성이든 얘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겠죠. 기술적 분석만 갖고는. 근데 기본적 분석은 무엇이냐면 공표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 투자론 배우셨죠? 투자론에 어떤 거 배우십니까?
또 기타 투자론의 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막 분석을 해서 우리 수년제 가치 빼어내고 막 현재 분석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 분석에 속한다. 벌써 공표된 자료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분석을 해. 분석을 해서 아 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싸다, 비싸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것. 그게 기본적 분석이다. 라는 거. 기본적 분석은 벌써 현재 자료를 반영된 것이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만 하면 만약에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남들이 알 수 없는 정보를 빼낼 수 있겠죠. 아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시장 가치보다는 싸다, 비싸다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중강성 효율적 시장 이상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겠죠. 벌써 현재 정보들은 모두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효율적 시장 이론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풀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이제 다음에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 어떤 시장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과 효율적 시장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효율적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정보가 어떻게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지, 얼마나 빨리 충분히 뭐 이런 거 반영되는지 정보에 관한 이야기였죠. 정보에 관한 이야기였다.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다른 개념이다. 할당 효율적 시장 같은 경우는 초과이윤, 초과손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특히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그것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과 효율적 시장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이제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우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자산, 다른 투자의 수익률이 같다면, 수익률이 같다면 모두 같으니까 여기 투자하나 저기 투자하나 똑같을 때니까 어딜 투자하든 초과이윤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면 이게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꼭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겠죠.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항상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지만 우리 불안정 경쟁 시장도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고 해서 항상 완전 경쟁 시장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럼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떻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지, 즉 완전 경쟁 시장이 초과이윤을 어떻게 없애버리는지 이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우리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게 시장이니까 세로축의 가격, 가로축의 수량,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겠죠. 그래서 균형점 A점을 이룬다. 제일 처음에는 노란 수요 곡선과 파란 공급 곡선이 만나서 A점에서 균형을 이루었다. 가격은 균형 가격.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요가 늘어서 이 빨간 수요 곡선으로 변해서 수요 2. 그렇게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죠? 균형점은 B점으로 올라가니까 이동하니까 가격은 뛰겠죠. 그래서 기존의 공급자 같은 경우 이만큼의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만약에 얘네들이 담합을 해서 우리 수요량을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는데 공급량을 늘리지 말자. 공급량을 늘리지 말고 이 지금 공급하는 수준에서 멈춰버리자. 그러면 이만큼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다 담합을 해서 지금 기존의 공급자들이 다 담합을 해서 공급량을 늘리지 않았다. 그럼 초과이윤을 그냥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거 완전 경쟁 시장이죠. 완전 경쟁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 다수고 진출입이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공급자들이 공급량을 늘리지 않더라도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왜? 새로운 공급자들이 막 초과이윤이 생겼으니까 그 이윤을 보고 마구 들어온다. 마구 들어와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공급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B점에서 C점으로 이동되겠죠. 균형점이. 가격은 다시 올랐다 떨어진다. 금세. 어느새 올랐다가 어느새 뚝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이윤은 제로가 돼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은 공급자들이 무수히 들어올 수 있으니까 또 다른 충격이 있으면 나갈 수도 있으니까 초과이윤과 초과손실을 그냥 자연적으로 제거되는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불안정 시장이 어떻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지 한번 보면, 불안정 경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같이 이런 메커니즘이 없겠죠.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겠다. 그런데 만약에 그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회비용과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회비용과 초과이윤이 만약에 같다면 그 비용과 이익이 같으니까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투자의 메리트가 없어진다.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을 만들 수 있겠죠.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정보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을 만약에 갖게 해줄 수 있어. 그러면 그 정보를 얻을 필요가 없겠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 정보를 갖고 만약에 1,000만 원의 수익을 없어. 다른 사람보다 1,000만 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정보를 사는데 1,000만 원이야, 가격이. 그러면 그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 비용과 초과 이윤이 같게만 해줄 수만 있다면 이럴 땐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 그럼 이 정보 비용과 초과 이윤을 어떻게 갖게 해줄 것인가? 요게 문제겠죠. 요게 요 정보 시장을 공개적이고 경쟁 입찰적으로 만든다. 공개적이고 경쟁 입찰적으로 만들면 서로 공개적으로 경쟁하다 보면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값으로 낙찰될 수밖에 없겠죠. 초과 이윤과 경보 비용이 같아질 수밖에 없다. 공개적이고 공개 입찰적인 시장을 만든다면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십시오. 할당 효율적 시장 이 정도 쭉 기억을 해 두시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특히 기억할 건 요 완전 경쟁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 근데 할당 효율적 시장은 항상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또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이 같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회 비용과 우리 그 초과이윤을 얻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 비용과 초과이윤이 같다면 그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체크 OX 문제 1번. 어느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문이 시장에 알려지자 해당 지역의 토지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장 이론은 지대 이론이다. OX. 1번은 X죠. 이 이론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 우리 배우셨듯이 효율적 시장 이론이다. 정보가 얼마나 시장 가치에 빨리 반영되는지에 관한 이야기이니까 1번은 효율적 시장 이론. 그게 맞겠죠. 2번. 효율적 시장은 본질적으로 제품의 동질성과 상호간의 대체성이 있는 시장이다. OX. 2번은 O입니다. O. 효율적 시장 이론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대체 가능하고 동질적인 상품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십시오. 3번.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들은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OX. 3번은 X죠.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 중강성 이하의 시장이다. 약성이나 중강성 시장. 미래, 내부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전부 다 반영되는 시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이하다. 그래서 미래 정보나 내부 정보를 갖고 있으면 초과 이윤을 누릴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 3번은 X다. X. 그래서 4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 OX. 4번은 X죠.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죠. 근데 기본적 분석은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정보를 잘 분석하기만 하면 과거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4번은 X 틀렸습니다. 5번.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완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OX. 5번은 X죠. X.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요소이긴 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없는 시장인데 기회비용과 초과이윤을 갖게만 해줄 수 있다면 그러면 초과이윤이 없어지겠죠. 초과이윤을 없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실 내용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셨죠. 제일 처음에 본 게 완전 경쟁 시장 조건 4가지, 우리 수요자 공급자 다수,
진출입 자유롭고 또 상품은 동질적이다라는 거. 또 그리고 정보는 완전 정보다라는 거. 그것과 비교해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런 것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1순위다. 그게 1순위. 그 다음 본 게 이제 우리 시장에 관한 것. 그래서 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은 어떤 게 효율적이라고? 정보가 효율적이다. 정보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는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약성, 중강성, 강성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각 시장의 특성 같은 거 눈여겨 봐두시기 바라고. 또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봤죠? 할당 효율적 시장. 그래서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적 시장은 다른 개념이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그래서 우리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려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그래서 그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기회비용이 초과이윤과 같아지게만 해줄 수 있다면 우리도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보 비용과 초과이윤이 같게만 해줄 수 있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 되는 거. 그래서 이 정보 비용을 초과이윤과 어떻게 같게 해준다고 얘기했죠? 정보 시장을 공개적이고 입찰적으로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 초과이윤과 같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내용 포인트니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럼 오늘 공부하시고 문제 풀어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